야니스 동지의 발제를 잘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참가자들의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질문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가자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렇게 나중에 정리 발언으로 이제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참가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하연 님이 손에 드셨는데요. 간단한 질문인데, 사회주의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이든하고 샌더스와의 관계, 그리고 바이든과 친해 보이는 샌더스를 보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같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환멸을 느낄 것 같고, 아, 민주당이 최선인가? 이런 생각도 할 만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샌더스의 기회를 거는 젊은이들한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주장을 하셔도 좋고요. 샘킴이라는 분이 손에 드셨는데요. 예, 발언해 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파시즘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계급이 투쟁을 하고 국가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파시즘이 강력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군비도 엄청나게 높고 노동계급의 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할 수 있잖아요. 아직 지배자들이 이 노동계급이 투쟁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시스트들이 세력이 더 조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이유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 현재 이제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파시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미국의 상황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할 때 그 공동전선의 중심적인 내용과 사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일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네요. 영어 아이디인데 리오 블랑카 님이 이제 손을 드셨는데, 예, 발언해 주시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뒤집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었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등록 미성년 청소년들 추방 유예제도 다카라는 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던 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는 거나, 뭐 몇몇 중동 국가들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뭐 폐지하겠다고 한다거나, 뭐 난민 수용 한 달로 좀 늘리겠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이민자들한테 우호적인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어떤 이민자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는 건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의 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 AFL-CIO는 상당히 보수화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교사들의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인상적인 투쟁 소식들은 또 단편적으로 이렇게 자주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기층의 그런 노동자들의 투쟁은 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그런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기층 노동자들의 조직 같은 게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도 또 궁금했습니다. 예, 종킴 님이 이제 손 드셨는데, 네, 발언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동지들도 부디 꼭 건강하시기를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바랍니다. 아마 겨울이 이제 끝나가는 거랑 맞물린 게 이 코로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집권과 이제 맞물린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노동자 운동이나 BLM 운동 등에서 이 바이든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적어도 공화당의 복귀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 탓에 그 바이든을 우파로 공화당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공식 정치에서는 그런 압력이 커지는 것을 목도해서 이제 제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동시에 공식 정치가 그렇게 뭔가 중도의 차악론에 더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공식 정치와 기층 노동자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지기도 했다는 것까지 말해야 좀 공정할 것 같아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즉 바이든이 갈수록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어떤 공식 정치 차악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공식 정치와 기층 노동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혁명 좌파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제 질문과 또 코멘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질문과 뭐 의견 같은 것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한 분이 트럼프 탄핵을 둘러싸고 미국 공화당 분열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3당 분열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분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지를 만나니까 이제 반갑다. 얼마 전 탄핵 심판 이후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이제 시작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미국 극우파 운동의 상황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회적 기반, 주도 세력, 프라우드 보이스는 또 어떤 조직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현황은 어떤지도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예, 또 채팅창에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맺었던 평화협정, 이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재혁 님이 손을 드셨는데 발언을 해주시죠. 네, 발제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그런 미국 거대 자본가들, 미국의 지배계급 세력들이 좀 가장 선호하는 집권 세력,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 미국 대선 국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 그런 미국 지배계급 주류가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의 바이든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든 궁금증이,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을 두고 그런 미국 지배계급이 그러니까 어딜 더 선호하고 이제 그런 게 좀 깨진 건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해오던 그런 미국 지배자들의 그런 모습, 그런 성향 그런 게 조금 그런 거에 변화가 생긴 건가?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제1 선호 정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건가 하는 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채팅창에 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바이든 당선 이후, 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이었네요. 예, 김재현 동지가 손을 드셨는데요. 예,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새로운 노동자 정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미국에는 아까 이제 그 DSA, 9만 명으로 성장을 한 DSA라고 하는 정당이 있고, 또 뭐,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굉장히 또 인기 있는,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새 노동자 정당이, 어, 건설이 되는데, 이 DSA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걸림돌? 또는 경쟁 상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새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DSA와는 어떤 관계를 지금, 어, 맺으려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참가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동지가 계시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한국에서 이제 여러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 토론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정리 발언은 발제를 들으셨을 때처럼 순차 통역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comrades made a good point about fascism. It is true that fascism is used by the ruling class when they are faced with a revolutionary situation, and a working class revolution is a real threat. That is definitely the historic function of fascism, as we saw in the 1930s, of course, in Europe. But we are not in the 1930s now. The problem right now is not that the US ruling class is going to see fascism as a viable solution.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all of the racism coming ou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4 years of Trump, we have seen a legitimization of racism that has enabled the far right to grow exponentially. And this creates the breeding ground for fascists to keep growing and for an increase in racism in US society overall. So it's not so much that the fascists are going to be given the green light. The US state, correctly, as the comrade said, doesn't need that. But we live in a time of crisis that gives openings to fascism to grow and become a dangerous force in the streets, against Black people, against immigrants, against LGBTQ individuals, etc., against Jews, against Muslims. So that's the real danger with fascism at this point. 한 동지가 그 파시즘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파시즘이 혁명적 상황에 마주한 지배계급의 어떤 그 구원 수단으로서 지배계급이 활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유럽에서 30년대에서 봤던 패턴이고요. 하지만 물론 지금 상황이 그 30년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 노동자 혁명이 아주 실질적인 지배계급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한 위협이 파시즘이 지배계급에게 어떤 유용한 집권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당장의 위험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집권기에 퍼뜨렸던 그 수많은 인종차별적 사상과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전에 없이 인종차별적 사상들이 널리 통용되고 또 그만큼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극우가 몇 년 사이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기세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파시즘이 그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는 위기에서 그 역사적 구실을 할지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거리에서 흑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성소수자들이나 이민자들에게 그 위험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의 위험한 점입니다. Yes, and it's a similar situation we have been seeing also in Europe. You know, there has never been the threat of a workers' revolution and the fascists being given the green light to come and take care of it for the ruling class. But we have seen, for example, if you look at Greece, when Golden Dawn entered the parliament, it gave inspiration to every fascist all over the world, really, to every racist, and it became a model for the far right. And if you look at a country like Germany, for example, you will see that fascists have infiltrated the army, the police, and the Secret Service. If you look in France, for example, Marine Le Pen is going to beat Macron in the first round of elections. So we have, as the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been focusing on building united fronts against the far right and the fascists early on. The earlier the better, to avoid this from becoming a serious problem. Kyle, come in and then I'll continue a little more. 네, 유럽의 경우에도 아직 노동자 혁명이 그 현실적인 전망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시스트 세력들이 그 지배자들을 대신해서 그 집권 세력이 될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리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황금 새벽당이 원내에 진입을 했을 때 이것이 그 전 세계 수많은 파시스트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파시스트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을 제시한 게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파시스트들이 군대나 경찰에 많이 그 침투를 했고, 프랑스의 경우에 마린 르펜이 1차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전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의 위험이 준동을 하고 있는 점 때문에 그 우리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일찍부터 이에 맞서기 위한 공동전선 건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찍부터 이런 그 파시즘의 위협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Yes, and obviously the problem started before Golden Dawn in the United Kingdom. You saw the formation of the Anti-Nazi League and recently Stand Up to Racism, and these broad united fronts with which is basically united front with the Labour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and the unions, the AFL-CIO, the Trade Union Conference of Great Britain participates in Stand Up to Racism. These groups have been able to stop the fascists from growing. In contrast, unfortunately, in France, another set of far-left politics, favors the longer goal, which we of course agree with, of anti-capitalism, but it leaves the playing field open for the far right and the fascists to keep getting stronger. And I think this is why we are seeing such a strong support from Marine Le Pen in France. And in the countries where we have a presence and we have groups we can organize and argue for this kind of united front. And this is what we're doing also in the US here today. 네,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아예 우리 그 국제사회주의 경향이 일찍부터 그 나치 반나치 동맹을 구축을 한 역사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스탠드업 투 레이시즘이라는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즉 그 그리스 황금 새벽당이 원내 정당이 되기 전부터 이런 그 반나치 공동전선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업 투 레이시즘에는 그 영국 노동당도 동참하고 있고 공산당 그리고 노동조합들 또 영국 노총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의 성과로 영국에서는 파시즘이 그다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혁명적 좌파들이 궁극적으로 그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는 그 반자본주의적 전망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파시스트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그 마땅히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마린 르펜 같은 작자가 그토록 그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그 IS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우리 자매 단체가 있는 나라에서는 가능한 한 그 강력한 반파시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o yes, the challenge is to do both. We need to have a united front against fascism while building the left and while trying to strengthen working class power. But that's more of a longer goal at this time, while the stopping fascism is an urgency. And what can the united front look like today is a good question, because like I said before, when Trotsky was writing about the united front in the 30s, he was addressing basically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Germany, and these were very massive working class parties, and we don't have this today. So some people from the Fourth International will say that the United Front approach doesn't apply to today because we don't have these big working class parties.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그 나치에 맞선 공동전선을 강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좌파를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그 노동자 권력을 향해 가야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날 당장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급박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공동전선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는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트로츠키가 처음으로 그 30년대 공동전선을 얘기했을 때 그는 그 독일 공산당과 사민당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그 공동전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당은 엄청 거대한 노동계급 정당이었고 오늘날에는 이런 정당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제4 인터내셔널 경향의 일부는 공동전선 전술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So the question then is, what can the United Front look like today? And the challenge here is to allow for the radical left to make space for people who are not radicals to be part of the United Front. Because, you know, there is one existing anti-fascism, which is what you call Antifa, which is very much the professional anti-fascists with very militant tactics. But this is not enough because this is a very small political space, and we want to broaden it to involve anti-racist organizations, Jewish community organizations, Arab and Muslim organizations, the LGBTQ community, and unions. And this is it's the model for the United Front approach that we have been applying and using to today that works. 그렇다면 오늘날의 공동전선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단은 급진자파가 아닌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좀 개방된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 안티파라고 해서 그 반파시즘 단체 또는 연합이 있긴 한데 이들은 아주 그 소수의 엄청 결의 수준이 높은 그 전문적 반파시즘 투사들의 단체로서 그
어떤 고도로 전투적이고 되게 빡센 곳이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여러 소수 인종 권리 옹호 단체들, 무슬림 단체나 유대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고 성소수자 단체 또 무엇보다 노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전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o what are the far right and fascist groups that are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oday and that are growing? If you remember the January 6th riot at the Capitol, you got a taste of what that looks like. But it's made up of militia groups that have been around the U.S. for a while. The 3%ers is one of them. The Oath Keepers is another. Of course, the Proud Boys, which is a white supremacist, sexist, anti-abortion fascist group tha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itself in different US cities unsuccessfully because they're met with ferocious resistance every time they try to show up. But this is the traditional, the existing and growing far right and fascist threat that I'm talking about. And there is also an added problem, which is the Republican Party and how it has changed under Trump that I'm going to speak to in a little bit. 미국의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어떤 놈들이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자면 일단 그들은 더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이들의 상당수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미국의 민병대들 성원들도 있고 또 3%라는 데도 있고 오스키퍼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렬 여성 차별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또한 낙태에도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이들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세를 과시하면서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주 격렬한 좌파들과 시위대의 맞불 시위에 가로막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더해서 공화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이 사태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traditionally, the big business and capitalism funded both parties, both the Republicans and the Democrats. If you saw historically, the big corporations like the auto industry, the oil industry, and other big corporations of that magnitude would almost give identical amounts of money to both parties, so that no matter who won, they would be okay, that their interests would be served and they would have an entry into politics. However, this time, since Trump, this hasn't happened. And the reason is primarily that Trump is not very good for US capitalism. If you remember what I was talking about earlier, he has isolated the US, pulled out of treaties, something that has benefited its main competitor, which is China and also Russia and Iran in the Middle East. And also, let me translate a little bit. sorry, 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자본과 지배계급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1대1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둘을 비슷하게 지지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나 석유 회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들 정치 자금
그 분배율이 공화당 민주당 1대1 똑같았고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누가 집권하든 자기가 그 어떤 정치권과 유착할 경로를 열어놓도록 했는데 트럼프 그가 재선 못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가 미국 지배계급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그 우방들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름으로써 오히려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또 이란 같은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짓을 했기 때문이죠. So while short-term, the capitalist class really enjoyed getting all the tax breaks from Trump, long-term, it leaves the United States capitalists isolated, his policies. And I think they are realizing this now. And this is probably why big business shifted completely away from Trump and supported Biden. Very much a break from what we have seen in the past. 네, Yeah, go ahead. 그래서 그 미국 자본가들이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잠깐 동안은 그 온갖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좋아라 하다가 그러나 결국 그 트럼프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니까 이번 대선은 거의 완전하게 그 트럼프에게서 돌아서서 바이든을 밀어줬던 것입니다. Another thing that we should think about is that, and this might be too early to know for sure, but we are starting to see the Republican Party change in a way that, to me, it reminds me of the far-right parties in Europe. For example, 147 Republicans voted to challenge the election result. And recently, a couple of days ago, in a Gallup poll, 40% of Republican voters said that they accepted the use of political violence as necessary at times. So this really sounds like a new sort of party, more like the parties of, the AfD in Germany, the FPO in Austria. Again,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It's hard to predict these things. I don't think that the Republican Party is going to split because a third party has very great difficult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ally designed for a two-party system. 예, 공화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은 하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화당이 좀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비슷한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 의원 중 147명이 이번 대선 무효라는 쪽으로 투표를 했었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40%가 정치적 폭력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화당이 독일의 AfD나 또는 오스트리아의 FPÖ 같은 정당으로가 비슷하게 변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공화당이 분열을 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3당은 거의 어떤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선거 제도 자체가 양당 제도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제3당이 될 것을 감수하고 떨어져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So to move away from this, I think a bit, and yes, Biden's immigration policy is going to be a return to the Obama era policies. But, we must remember that it was under
Clinton in the 1990s, where the United States erected a fence along crossings that were near cities, the San Diego and El Paso in Texas. They erected these barricades to prevent people from crossing near the cities and forcing people to cross through desert, uninhabited desert, where it's really hot and where it's actually very dangerous. And a lot of peopl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f maybe more, have died crossing the desert since the 1990s. In these, remote locations, people find bones of remains of people who have died while crossing in the desert because they ran out of water or because they died from heat exhaustion. Also, and this is not a new phenomenon, there were these armed militias at the border shooting immigrants as they would try to come in, in remote places. And this policy was instituted by Clinton,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is policy was interviewed. Back then, I don't remember her name, but she said it was done knowingly because it would be a deterrent to people crossing the border illegally.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더 나을 것인가?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그 오바마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의 이민 정책은 사실 클린턴의 정책을 계승한 것인데 이미 클린턴이 90년대에 했던 짓이 뭐였냐면은 그전에는 없었던 그 국경 간의 장벽을 미국의 주요 도시들,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의 그런 장벽을 처음으로 설치한 게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자들이 어쩔 수 없이 땡볕에 물도 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샌디에고나 엘파소 같은 데 세워진 장벽이 그런 거였고 그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그렇게 사막을 건너오다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도 사막에서 유해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절에는 국경에서 무장한 민병대원들이 국경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살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어떤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클린턴이 이걸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경 넘어오는 것을 억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Yes, and so Biden is also going to reverse the Trump era policy on DACA, but let's not forget that Obama deported 3 million people during his 8-year presidency. He was called by the immigrant rights movement as the deporter in chief. And, Biden has stopped building Trump's wall, but is it going to bring down the wall? I don't think so. The detention of immigrants into these concentration camps happened under Obama. It's nothing new, which is why it was also so easy for Trump to do what he has done in terms of, building the wall, family separation at the border, which is really the cancellation of the right to apply for asylum, which is protected by the Geneva Convention, supposedly. 네, 바이든이 물론 다카 이민자 청소년들 추방 유예 정책 이거를 트럼프는 그거를 없애려고 했지만 바이든은 그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오바마가 300만 명의 이주자들을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자 권리 단체 활동가들은 오바마를 최고 사령관이 아니라 최고 추방관이라고 비꼬아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이 트럼프가 세웠던 그 국경의 장벽을 없앨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 많이 짓지는 않겠지만 그걸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주자들을 그 어떤 강제 수용소 같은 데 수용하는 정책, 이거 역시 오바마 정부 하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트럼프가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오바마 시절 정책의 연장선에서 트럼프가 그 가족들을 그 입국 시에 분리 수용하거나 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Let me see. Yes,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the state of it, a big part of it has been co-opted into the Democratic Party. I mean, you know, this is really the problem with Lester Evans, as someone else, you know, said, is that, you know, realism becomes the rule of the day. So you can go from a few months ago where the rebellion was at its height and people were saying defund the police and dissolve the police, and you have city councils in Minneapolis voting for this. And then once the movement becomes weaker and things seem to quiet down, then, you know, realism kicks in. And then, well, you know, you have a vice president who's black. The Democratic Party is actually much better on these things, at least, you know, on the surface. When it comes to economic, you know, justice for black people, it doesn't translate, because really black people under Obama, even before Trump, had lost in terms of wages disproportionately to white workers, and the wages were similar on a similar level like the 1960s. So even under a black president back then, you know, but still people will always, you know, fall back on this realism. And this is also a problem with the DSA too, which has not left the Democratic Party officially. 네, 그 BLM 운동의 그 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그 상당 부분 민주당에 포섭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 차악 논리, 그 현실주의 논리 같은 것들이 작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BLM 운동이 아주 그 폭발하던 와중에는 그 경찰을 해체하고 그것들을 다른 어떤 그 시민들이 운영하는 기구로 대체하자는 이런 급진적인 요구까지 나왔고, 실제로 일부 그 시의회에서 경찰에 더 이상 그 자금을 주지 않기로 그 투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더 이른바 현실주의 논리가 고개를 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 흑인 부통령도 당선을 시켰고, 또 민주당이 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 경찰 폭력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 힘을 실어주자, 이런 그 논리가 득세를 한 것이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물론 그 흑인 대중 다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흑인들은 그 경제적으로 계속 고통받았고, 또 백인 대비 임금 격차도 계속 증대해서 지금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거의 60년대, 흑백 격차가 거의 60년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DSA 같은 경우도 이런 차악 논리, 현실주의 논리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결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As far as Sanders and Biden's relationship and how do people on the left react to that, I think people were very disappointed every time Sanders backed first Hillary Clinton and then Biden. And this is the problem with the clean break theory,
is that it only stays a theory. It just doesn't happen because of this lesser evilism. You know, the normal thing you would expect when Sanders had such big support 2 times, really, in 2 elections, would have been after losing the nomin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to tell to his base and all the people who supported him that they would step outside and create a new party. But this didn't happen. And I think this is the problem with the electoral system in the US, but it's also the problem of realism and lesser evilism. 버니 샌더스가 그 바이든하고 그렇게 그 친하려고 하는 것, 자기 친구라고 부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샌더스가 그전 대선에서는 결국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지금 이번에는 바이든을 선언한다고 지지했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난 그 실망과 환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결국 혁명적 좌파 일부 급진 좌파 일부가 말하는 민주당과의 어떤 깨끗한 결별, 클린 브레이크론이 결국 이론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맞다면 이론대로 그 현실이 흘러갔다면은 두 차례의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그토록 광범한 지지를 얻었으면은 결국 그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 버니 샌더스가 지지자들한테 우린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기대할 거 없으니까 떨어져서 독자적인 당을 만들자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은 미국의 선거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현실론과 차악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really for the revolutionary left, the question of the third party is not one that's being raised by anyone at this point in time. In the pas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create a third party, like a labor type party, but all of these attempts failed, I think, because it takes more than just a handful of radicals to make social democratic parties. You know, it takes real mass class struggle and strong unions and this kind of confrontation with capital that is not happening at the moment. So it would be better for, definitely for us in March 21, we look towards the movements for inspiration. We say, for example, that, the anti-racist rebellion and all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at movement and the DSA and all the people who support Bernie should come together to oppose the far right and discuss also anti-capitalist politics and how to put class-based politics back on the table. 미국에서 제3당을 건설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는 꽤 있었고 또 일부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노동당 비슷한 것들을 건설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다들 실패했고 지금은 혁명적 좌파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려면은 소수의 혁명가들이 그거를 시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노동 계급이 실질적인 거대한 투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들도 강력히 성장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마르크스 22를 포함한 반자본주의 좌파들은 그런 정당 건설 논의보다는 바로 얼마 직전에 터져 나왔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비롯한 반인종차별 운동들 이런 데 개입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더 성장시키고 또 버니 샌더스 캠페인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함께 끌어모으고 그 속에서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말하고 반자본주의 단체를 건설하는 길에 힘을 쏟으려 하고 있습니다.
Yeah, and I also I have one more thing to say very quickly. Because, as I said earlier, the U.S. imperialism is coming out weakened after Trump. We already have seen what the future will look like. His Secretary of State already, Antony Blinken, already made statements that they were going to increase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similarly, sanctions will continue to be applied to Iran. And we already have seen a move of troops towards the Middle East. And Saudi Arabia has created new bases that they're offering up to the United States to use in the future, because as the Middle East has fallen out of the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we are going to see more escalation. But also in Asia, I think in the South China Sea, Biden already has sent warships, sending a clear message to China, that the tensions, they're definitely going to escalate. I think this is one change that we can expect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going forward. And we should all work together, across borders in solidarity against the threat of war and against other dangerous escalations like this.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미 미국 국무장관이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그 발표를 했었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으로의 미군 병력 이동도 일부 감지가 되었고, 사우디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사용하라고 사우디 정부가 기지를 건설해서 제공하고 하고 있죠. 중동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남중국해 그 군함들을 보내는 것에서 보듯이 미국은 중국에 맞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서 앞으로는 전쟁 위협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국제적 그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행동들도 강화해야 하고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 I hope. I'm sorry if I missed any questions. I tried to cover everything. And yeah, my pleasure. It's very nice to meet you, comrades. 네, 이것으로 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여라도 놓친 질문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